네, 저는 괜찮습니다. 인사들 하겠습니다. 매장상 가보셨어요? 올해요? 네.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어떤 분은 단품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으슬려서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정읍이 고향이신가요? 예, 그 전에 보면 저는 정읍이 고향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여기가 처가인데 여기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예 저 내장산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시내에서부터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풍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가보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사님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이야? 사람들은 비가 와도 좀 요새 많은 것 같았는데 비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단풍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나무새. 그래도 예쁘긴 예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쁘긴 예뻤어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그 개울가 그쪽으로 그 송배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 송배를 넣고 초장은 아니고 된장에다가 배추잎 넣고 한 잔에 5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어요. 2,000원. 지금 2,000원. 지금요? 지금 2,000원에 한 잔.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있어요. 그때 그 가게에서 자기들 저쪽 우측 이쪽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측 그 예. 현변 이제 오점은 모두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치부이기도 한데 왕 모시기도 하다가 할아버지가 하다가 지금은 왕기춘이 시장에 출마를 했었던 그 정도진 전 의장의 어머니가 내려와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왕기춘이 그 할아버지 어떤 자리를 여기는 그만. 그 정도진 전 의장의 어머니가 케이블카 끝에 팔각정에 사셨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한번 가서 마이크라니 한번 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문학회 이제 마지막 6번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여기에 주재 기자로 내려왔었어요. 현재도 지금 그 신문사가 살아있는데 전민일보라고 그쪽에 본사, 전주에 있는 본사에 지방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이 세 개의 그것을 제가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부장의 역할이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기자들을 얼마만큼 유능한 기자들, 특히 이제 광고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어떤 일처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인데 유독 이 정만 주재기자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려가서 주재기자를 만들어 놓고 올라와야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처가이고 하니까 잠자고 이렇게 머무는 데는 이제 걱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그 일주일 그 동안에는 이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술을 같이 먹으러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술자석이 없고 정업찬을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근데 정업찬이 너무 좋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참 친장 이렇게 해지면서 살만한 동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재 기자의 후보가 한 두어 명쯤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제 속에서는 차라리 그냥 내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채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제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로 안 올라갔죠, 아예. 여기에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술도 마시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 정읍이라는 동네가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악할래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읍시청 공무원 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한 달에 모임이 뭐 15개씩 막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가 잘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딴판이더라고요. 처가이기도 하지만 제 외가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강곡 그 소재지에서 강곡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서 지나가면 오곡리가 있는데 그 오곡리 불악이란 말은 일제시에서 썼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 오곡리가 제 외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꼭 이 외가를 방문을 하면 그 산을 넘어가는 그 동안에 아주 그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추석이 됐든 설이 됐든 뭐 설날에 입는 옷은 설빔이라고 하고 또 추석 때도 역시 어떻든 뭐 1년에 한 번씩 얻어 입는 옷이지만은 그 옷에다가 새로운 운동화를 신잖아요. 근데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고 찌푹찌푹하니까 비가 온 한 일주일 내에는 그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꼭 외갓집만 방문을 하면 신발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대한 그런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기자가 되었는데 그때 들었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이야기였지만 청와대로 지금은 이제 신문고처럼 정시청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문고처럼 청와대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신문고 제도가 있었는데 전라북도가 초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시군 단위로 보면 정읍이 제일 많고 정읍 지역에서 읍면동으로 나가면 강곡이 제일 많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곡이 저희 외가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임이 많은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좀 친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깊게 친함을 유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들었던 투서가 많은 그런 지역의 특징인가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문화도시를 하면서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그런 인과관계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시민들의 주체적인 힘인데 그리고 참여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과 친하다는 점으로 또 이쪽과 친하다는 점으로 서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추진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생곡 문화 공유도시 조성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정읍시가 지금 추진을 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를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도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또 현재 또 체험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전부 다 뒤쪽에다 문화를 붙이지 않습니까?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그런 부분들을 붙여서 문화를 활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문화 도시에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저도 3년 정도 지금 문화 도시 추진을 하는 그쪽에 발을 잠그고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또 이론을 붙여요. 이 부분은 무슨 이론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무슨 이론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석에서 덧대어지고 하니까 해석에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강의를 아무리 짧게 해도요. 어쨌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정읍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 그 생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에 대한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죠. 생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입니다. 그냥 읽으면 생골 문화공유도시 정읍 입에 붙지도 않고 어렵죠. 조금만 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의 정읍 문화도시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용어를 정해서 해시태그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지역의 원료를 다시 파고 찾아서 그 속에다가 새로운 비전 가치를 담아내는 도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문화로서 얘기를 하지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제자나 시민진에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그 단어들의 연결이라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검토 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최종 보고가 세종정부청사에서 11월 18일 날 열립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전원문화도시, 생골 문화공유도시 정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끝으로 예비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9월 10일 날 한 달 전이죠. 아니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심의진에서 정업에 대해서 정문화도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차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사를 거치고 올라가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고쳐라, 수정해라 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도시에 대한 진단과 미래상을 재구성해라.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성찰과 고민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동학의 가치를 오늘의 삶의 중심으로 재구성해라. 그리고 도시에서 스스로 삶을 전환하는 주체적 시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문화학부의 이야기가 과연 연결이 될까라고 할 정도의 그 어려운 단어들로 되어 있죠. 문화도시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 뭐 오징어 게임처럼 오징어 살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문화를 잘하냐 못하냐 그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그 단어의 나열을 통해서 학문적인 이론을 덧대다 보니까 문화가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선정의 절차이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보내준 게 불과 이게 지금 한 보름 전쯤 됩니다. 이것을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보름 동안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조선계획서 000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PT인 것이고 조선계획서가 거의 300쪽이 되는데 그 300쪽에 몇 쪽에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제 현장실사 검토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문화도시가 말로만 떠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그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시의 진단과 문화도시 준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전의 도출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체계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만 봐도 재미없죠,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 일부로서 도시의 진단과 문화도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려면 정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정업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도시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죠. 그 샘골 정업, 샘골이 정읍이죠. 샘정골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업이 되는데 정업은 내장산 까치샘으로부터 발원한 동진강이 서해바다로 가기까지 그 흐름의 선상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정읍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정읍민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정읍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풍요로운 농경생활을 했었는데 평관오리들이 이 부분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이유를 들어서 수탈을 해 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조시대라고 하더라도 평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1894년 정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1894년에. 근데 실패했습니다. 전쟁으로까지도 갔지만 결국에는 압송되고 서울에서 참여를 당하죠. 근데 그 정봉준 장군의 그 효수된 머리라고 이렇게 사진도 돌아다니는데 그 사진은 가짜라고 합니다. 실제 정봉준 장군의 머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동학난이라고 불리웠었죠. 그리고 그 동학난에 해당이 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적의 무리로서 당시 조선이라는 그런 국가에서는 발을 못 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본거지가 된 그리고 발상지가 된 이쪽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부 뿔뿔이 지역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도 갈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1994년에 고구봉기 100주년을 맞아서 새천년 역사맞이 굿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술 또는 예술 그 계통에 이제 그 한국예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어떤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 이제 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민예총이 생깁니다. 민예총에 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임진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994년 역사맞이 굿의 총감독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하나밖에 없었고 그쪽에 어떤 힘적인 역할을 누릴 수 있는 단체가 없었는데 민예총은 진보단체로서 이 부분을 새천년 역사맞이 구설을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기득권, 단체가 있는데.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총감독으로 나왔었던 김진택 감독의 친형이 정욱군의 군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택 감독이 자기 친형을 찾아가서 이 부분은 민예총이 해야 되겠으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민예총이 해야 되겠으니 우리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결과로 그 행사를 임진택 감독이 총감독하에 그 당시에 민족예술 또는 민족예술 또는 민족농악 하는 진보적인 예술단체에 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술활동, 예능활동을 했었던 그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정읍에 내려와서 굿을 치고 미술을 그렸던 음식 미술을 전시를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그 예술이라는 그런 분야가 관변 주도의 예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이 중심이 주체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역사맞이 굿을 시도를 했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무슨 결과가 다시 반영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눈 맞아 있는 그 동상처럼 이게 100주년 기념탑 앞에 있는 이 세 동상인데요.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 없이 100주년 행사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읍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정읍의 시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은 별로 없죠. 지금이 단풍철이긴 하지만 정읍 시보다도 내장산을 더 알아주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더 많죠. 그러니까 정읍에 내장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장산만 알 뿐이죠. 그러니까 내장산만 보이고 정읍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정읍의 현실입니다. 1994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조약을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27, 8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읍은 계속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 가치로 성실하고 그다음에 또 한우 일이 축산세를 로 성장을 시키면서 나타난 자연 훼손 그리고 도시개발이 되면서 자연 가치가 상실이 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내장산만 보이고 정읍과 정읍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 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침체되고 불분명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으로 잘 돌지 않으니까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정읍 시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문화도 즐기고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유명한 가수가 오든지 아니면 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티켓이 잘 안 팔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그 문화 향유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인간성, 자연성, 지역성 모두 총체적으로. 근데 정읍이 그렇게 고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이제 계기를 만들어서 정읍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무엇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이 고민을 해본 것이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삼성이 여기 오기는 조금 드문 그럴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어떤 힘이 있는 정치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정읍을 발전시킬까? 그러면 정읍이 가진 자산, 오래된 것, 오래된 도시인 만큼 오래된 도시가 나타나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정읍을 발전시켜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결국은 정읍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문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화와 예술과 문화예술과 도시와 문화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기고 있는 인간의 궤적이죠, 궤적.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는 모든 행위를 예술이라고 하고요. 또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좁고 하다 보니까 이 복합어가 생겼는데 그게 문화예술, 컬처 아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시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 이 문화를 통해서 도시가 계속해서 침체의 길을 걸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도시를 중흥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이 가진 고유 문화 자산, 문화 예술을 발전을 시켜서 도시를 발전을 시키고 정업을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는 뜻에서 문화 도시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화 도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 도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일컫습니다. 문화도시가 되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느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가이드입니다. 사업에 대한 정의는 도시의 문화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문화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시민이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일컫게 되죠. 사업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도시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문화도시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이 되죠. 그러면 지원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문화도시화하는 노력들,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내용과 핵심 가치 이 부분들은 각자 문화도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고,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문화도시를 지정 희망 2년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승인을 받게 되면은 문체부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예비 문화도시가 됩니다. 예비 문화도시에서는 지원이 없고 지자체 예산으로서 1년 동안 예비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역할을 수행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된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되고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정읍시는 지금 2019년에 1차로 지정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작년에 2번째 떨어지고, 올해 3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예비도시가 못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지원을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그 기준은 없어요. 계속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문화도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추진 동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든 정읍시는 현재 삼수 중입니다. 예비도시에. 올해는 꼭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과 2020년도에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조성계획 문화 영향에 대한 평가, 문화도시가 되었을 때 정읍이라는 도시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잘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좋고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서 문화도시로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2019년에 1차 떨어진 계획입니다. 그 당시의 비전은 민심과 민심이 만나는 산골 정읍이었고요. 목표는 다시 피는 녹두꽃, 다시 피는 문화도시 정읍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동학에서 따온 그 직항, 그리고 적주, 그리고 정읍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풍류, 이 부분들을 방향성으로 잡아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동학도시 정읍이라는 비전으로 조성 계획을 만들었지만 역시 떨어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공통점은 동학이라는 점이죠. 다시 피는 녹두꽃. 이 녹두꽃이라는 게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동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동학 농민혁명을 주제로 해가지고 SBS에서 만들었었던 연속극 제목입니다. 녹두꽃. 정업 씨가 약간 후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반짝했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 녹두꽃을 차용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근데 두 개의 연도가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냥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관주도로 행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구성계획을 만들었고 그 만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몇 명이 가서 그냥 심의 절차만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심의진이 모를 리가 없죠. 결국에는 떨어지고 2020년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전문가 한두 분, 세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동력으로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한번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 2019년과 2020년에 두 번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겉으로만 사업을 했느냐? 그건 꼭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의견을 모은 662명이 참석을 한 라운드 테이블을 36회를 했고 온 오프라인 설문을 3회에 걸친 설문을 했고 그리고 문화도시 특강과 교육자 양성 그리고 기획자 양성 까지 해가지고 계속된 활동들을 했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인원 27,2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읍시가 가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정책도 약간 혼선을 빚은 게 뭐냐면 원래 문해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으로 내놓을 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단을 거쳐서 문화도시로 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정읍시는 다행히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도시의 이제 예비 도시적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1년에 뭐 7억 5천인가 그 정도의 이제 지원을 받는데 5년 동안 지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문화적인 토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뒤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원을 해라.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2년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2018년도에. 없애다 보니까 그리고 없애고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간 200억을 준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했죠. 우리도 부랴부랴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5년 사업인데 올해가 4년 차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 남았죠. 이렇게 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그 예산은 전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정욱 씨가 그 문화도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정욱 씨가 자치단체가 해야 됐기 때문에 정욱 씨가 했던 것이지 사업 자체를 정욱 씨가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단 사회적 기업인 그 둘레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예산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든 이런 노력은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올해는 솔직히 촉이 좀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는 비록 이 조성계획이 관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2020년도에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과 합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하고 조성계획도 계속해서 붙이고 개선하고 수정하고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떨어졌죠 또. 그래서 올해는 사실 촉이 나왔고 세 번째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들끼리만 해서 그게 되겠냐. 100번을 해도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앙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기 시작했죠. 찾기 시작했는데 중앙 단위에서 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올해 그 문화도시에 지금 그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도시가 59개였었고요, 자치단체가. 그 중에서 이제 떨어지고 현재 최종까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치단체가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이제 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3대 1의 경쟁이죠. 그 남아있는 그 자치단체 모두에 중앙 단위의 문화 전문가 선생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네들의 이제 카르텔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가 그런 거. 심의 절차가 그런 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끼리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말씀처럼 100번 해봐야 되질 않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그렇게 박혀있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중에 어찌저찌 해서 어떻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5분. 그렇게 시작을 한 게 4월입니다. 4월. 그때부터 컨설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말에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입땡에서 계속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4개월이나 늦은 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열심히 했어요. 여러 가지. 여기에 나타난 지표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전문가를 그 분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받았고 사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번, 2를. 빡세게 조금 했고요. 그 부분은 시민 워크숍을 통해서 세 번째 문화도시 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6월 17일 날 이 조성계획서를 1차 조성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문체부에 제출을 했고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7월부터 9월까지는 역시 그 만들어진 그 계획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9월달 9월 10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검토단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는 검토 의견에 따라서 다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새로 수정 보완을 했고 이 부분들이 22회를 만나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실패를 했지만 전업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올해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갔지만 어쨌든 그 9월 10일 왔었던 그 검토 의견서에 현장 그 검토단이 3명이 왔었는데 한 분이 좀 때통한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한마디로. 그분이 얘기하기를 동학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근데 2019년과 2010년 이 계획에서 보면 여기도 동학이 있고 여기도 동학이 들어있습니다. 왜? 동학 농민혁명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것이 동학 농민혁명이죠. 근데 2020년도에 심사 과정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너들만의 자산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심의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자산원을 활용을 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가 문화도시인데 전국이 다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거냐, 이건 떼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동학을 뺐었죠. 근데 한 분이 나서서 동학은 어디 갔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020년 여기서 이제 불만이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출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고유의 자산을 가지고 너들 맘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심의지는 자기들 잣대로 또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학을 가지고 작년에 선생님들은 동학을 하지 마라 해놓고 올해는 또 동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심의진이 올해 예비 문화도시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10일 전에 이 부분들을 다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동학을 재해석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는 여성, 청소년, 청년, 소수자를 고려하는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서의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고 그리고 또 설명을 했고 또 그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얻고 그리고 지원 조례도 앞으로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과 한 보름 만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불만은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검토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동학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로 녹여내지 못했고 그리고 소수자와 여성 장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의 위안을 찾는 데 급급했다 우리가. 그래서 사업으로만 녹여내려고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당신들 눈에 안 좋게 비치고 그것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로서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앞서 열거드린 그 부분들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준 검토단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청업의 문화도시가 이 부분입니다. 비전 도출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비전이 만들어졌는지. 비전이 만들어지려면 청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청업문화도시에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청업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업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성 원리를 두 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동학으로부터 문화도시까지 잡았고요. 또 하나는 동학으로부터 샘고까지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따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학에서부터 문화도시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동학농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은 또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지역인 고구에서 발상이 됐고, 그리고 또 최초의 승전지가 되는 황태현도 우리 지역에 있고, 그리고 6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동학농민 혁명 기념제가 우리 말고 했던 때가 당시에 어디가 있습니까? 온갖 핍박을 받아오면서도 주체를 했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동학농민 혁명 기념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 피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정신 속에 정확 사람들의 정신에. 그러면 동학농민 혁명, 그렇게 해서 지켜온 동학농민 혁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학농민 혁명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의미는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문화도시가 그 가치를 잊어보자. 그리고 새로운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담아서 정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자. 거기에서 나온 이제 그 기본 원리 구성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구성 원리의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업은 샘고을입니다. 정업, 목물청 고을이죠.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정해마을인데, 정해마을에 이제 샘이 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그 물이 가진 기능이죠. 정화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 다음에 물은 무언가를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흐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연장시켜주는 물이고, 그렇지만 반대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물을 일으켜서 무엇이든지 엎어버리는 그 전복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이 살리고 죽이는 이 기원의 장, 이것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은 그 살리고 죽이는 그 부분들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쁘기 때문에 뭐 전복에서 빼주고, 어떤 사람은 미웠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고, 뭐 칭찬 안 해주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의 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공유입니다. 샘골 문화 공유 도시 정업인데, 샘골 문화, 정업의 문화와 공유 도시 정업을 함께 엮어주는 그 공유의 개념이 이 샘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업은 샘이 가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들어온 도시다. 그것이 곧 정업시다 라는 그런 귀결이 이르죠. 이거 보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가보셨죠? 한 번쯤 정해마을 샘에 가보셨나요 혹시? 이게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다복, 다산을 상징을 하죠. 이 샘. 이 부분은 정원문화원의 김용년 국장이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가시면, 정해마을에 그 인물에 가시면 한번 더 쳐다보십시오. 잘 만들었어요.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 정읍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94년에 동학농민 혁명을 일으켰죠. 그 동학농민 혁명의 가치 안에는 샘의 기본 개념이 된 똑같이 해당이 되는, 평등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공유의 개념이 속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동학으로부터 샘골까지 정업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본 원리 두 번째의 구성 요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비전과 목표와 방향과 전략과 키워드지. 핵심 키워드, 아무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욱 씨가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전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템골 문화공유도시 정욱입니다. 비전. 이것을 설명을 하면 지역의 원료를 다시 파고 찾아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도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물청에서 해시태그로입니다. 우물청은 정읍에서 우물청이 되는 것이고, 해시태그는 지금 SNS 상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는, 그리고 또 함께 엮어서 동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해시태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지역의 우물처럼 오래된 지역의 자산을 거기에 새로 파고 찾아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현대적 미래 가치를 담아내서 이것이 세상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우물청에서 해시태그로입니다. 그리고 샘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의 목표는 문화 공동체를 다시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농촌의 회복 가능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이 가진, 정읍 지역이 가진 지역 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것이 샘골 문화 공유도시 정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은 인간성, 자연성, 지역성입니다. 인간성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즉 정읍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의 가치는 한우 축산세의 1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훼손되어 왔던 그런 자연, 그리고 농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방문을 하면서 훼손된 내장산이라든지 이런 자연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 그리고 지역의 가치는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이 옛 것으로서 그냥 전승되는 데 그치거든요. 그것을 현대 정읍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현대적 언어로 그것을 치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 미래 가치를 담아서 지역 가치를 살리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았고, 전략, 거기에 따른 전략,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6가지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정읍이 문화도시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 도시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읍 사람들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문화도시 정읍을 꿈꾸며 그 도시의 상은 무엇이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서 차별없이 문화를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곧 인간성의 회복, 그것은 문화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도시일 것이다 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자연성이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살아보고 싶은 정주권이 보장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이고, 지역이 가진 오래된 그 자산들이 그 부분이 그냥 전승되고 받들고 떠받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수지천을 연주를 하고 황충곡을 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즐기고 또 갖고 나간다라고 하면 지역 가치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이고 곧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 기본권, 문화 정주권, 문화 향유권이 보장이 되는 도시가 샘골 문화 공유도시 정읍의 미래 도시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읍 사람들이 바라는 샘골 문화 공유도시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예술인은 무엇을 하며 살고, 노인은 무엇을 하며 살고, 이런 바라는 삶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어보는 것이죠. 그게 곧 문화도시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딱딱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앞서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3년 전에 시작을 했었던 그 문화도시에 대한 것하고 직접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봐왔던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문화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헷갈리고 어떨 때는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출제를 했었던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출제에 맞춰서 저희들은 답을 써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권을 해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담양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문화도시 현 주소에 대한 섹션,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섹션, 그리고 세정구역 바라는 섹션 등등 해가지고 4가지 섹션을 통해서 총 6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된 포럼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중앙 단위의 문화활동가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어느 한쪽 한 구역의 영역,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묶여서 만들어진 그런 포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제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무리에 내가 3년 전에 끼어져 있었더라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문화도시에 대해서 노심조사 안 해도 조금은 일찍 됐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이 공유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인데요. 저희들은 선한 의미의 공유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들만의 공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빨리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잘못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전체의 맥락이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되냐면 자기들만이 아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화판을 흔든다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를 향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새 과시를 하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넣을 수 있도록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속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행정의 힘으로 해서 떨어진다고 자평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했지만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것을 자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5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5분조차도 그 속한 무리의 일부지 대한민국 문화판의 전체를 쥐고 흔드는 그런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에 그분들을 모실 때는 저희들은 그런 착각을 했거든요. 이분들 적어도 5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대로만 뒤만 따라가면 그 인자만 받고 따라가도 예비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전라북도 정시가 우리가 7부 등선을 넘었다. 예비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날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세 분의 이제 검토단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소리가 좀 컸어요. 그분의 요구로 저희들이 10일 보름 그 정도를 거의 한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1차에 썼었던 문화도시 계획서를 3분의 1은 뒤집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민들 잘 타면 이 사람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그 시민진의 주류였고 그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호씨를 도와주고 있다면 정말 7부, 8부, 9부를 쉽게 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가능성이 7부에서 6%, 5%, 4%, 3%, 2%, 1%, 뭐 제로 상태까지 가능. 어떻든 뭐 30개 도시가 17, 18, 19 3일 동안 수정보고를 통해서 마지막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뒤에 내부 도시의 향방이 갈리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아픈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인문학 강좌의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재미없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샘골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학농민 혁명에서도 공유가 중요한 말이고 그러면 공유는 뭐냐? 오래된 문화, 우물정이죠. 이것이 우물정에서 해시태그로 이었다고 하면 정읍의 문화가 우물정이 되는 것이고 도시로서의 정읍이 가진 자산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즐기고 무언가 재미있게 놀다 보면은 밖에서 정읍을 쳐다볼 때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재미있는데 저렇게 재미있게 놀을까? 한번 가서 쳐다볼까?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그 사람들이 정읍과 관계된 또는 정읍과 교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광철에 오늘 아까 그 국가회관에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그것은 조금 밀러야 됩니다. 국가회관이 저는 그 우렁 쌈밥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잘 먹어요. 국가회관 가서 먹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이 친구랑 가서 밥을 먹는데 조금 많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내를 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설명을 주시는데 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초무침, 우렁 초무침이 나오는 정식이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고기 쌈이 나오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는 이쪽으로 했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아무리 거기를 못 갔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전에는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식이 12,000원이었었던가 좀 거기까지 다 줬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13,000원이었지 정식이. 초무침 그거밖에는 안 주더라고. 고기는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쌈도 많이 없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2만원짜리 정식을 먹어야 돼. 이게 관광지 유력인가? 몇 개월이나 몇 주나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 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에 그렇게 올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그전부터 조금씩 올리고 어떻게 했겠죠. 어쨌든 오래간만에 간 저로서는 별로 맛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상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제 국가기관을 제가 찾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읍 사람들 모두가 평등하게 느끼는 그런 인식이라고 하면 국가회관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문화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어떤 식으로 선한 방향이냐 아니면 어려운 방향이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 선한 방향이든 악한 방향이든 아니면 또 노력이 필요한 방향이든지 간에 모든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선한 쪽으로도 악한 쪽으로도 정읍을 아주 잘 사는 그런 멋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재미없어 라고 갈 곳이 못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곳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민으로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조금씩 듣다 보면 어쨌든 여기가 목표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직선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돌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조금 더 지름길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정립도 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법정 문화 도시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3개 분야. 3개 분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능력가치 인문성, 그리고 자연가치 생태성, 그리고 지역가치 지역성, 이 세 가지의 분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8개 과제는 8가지의 과제입니다. 시민 주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과제에 따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개 사업인데, 20개 사업은 인간 가치와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부분들 중에서 시민 주체성 발현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거버넌스를 하고 창의문화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문화민주주의 포럼을 열겠다는 것이고요.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샘을 운영을 할 것이고, 정업 이곳이라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그리고 다음 세대 마중을 위한 사업, 그리고 문화 포용과 관련된 사업, 이주민들이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사업 등등을 인간가치 분야의 사업으로 만들었고요. 자연가치와 관련해서는 샘솟기 쌍화차 플로깅이라고 해서, 플로깅이라는 것은 조깅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성어인데, 쌍화차를 파는 쌍화차 거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생태를 보존을 하면서 돌아와서는 이제 쌍화차를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사업들로 하겠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고,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내장산은 오늘 힘들게 내장산 구봉이 아니고 이제 9개 봉우리는 전체를 하루에 관통을 하려면 힘들죠. 한개는 특히. 8봉우리라도 한 번에 돌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굳이 내장산은 올라가지 않아도 러닝머신 속에서 누군가 올라가서 담아서 그 길 방향을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방에서 조깅을 하면서 내장산을 올라가서 둘러보는 그런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문화숲을 만들어서 조성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연가치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역가치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풍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겠고, 그리고 또 1년에 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어느 시점에 가서 선변에서 문화를 대동하는 사업들, 그것은 지역가치를 높이는 그런 분야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는 조금 더 어렵네요.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주체가 되어서 어디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뒤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그 접주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을 가장 최고의 사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읍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샘정자를 써서 인내정 포럼을 만들고, 이 포럼에서 정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이 직접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문화시민혁명이 될 것이고, 문화시민혁명을 시민의 주체로 하다 보면 상실된 인간가치와 자연가치와 지역가치가 회복이 될 것이고, 곧 그것이 문화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정읍문화도시의 비전이 샘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인데 샘골 문화공유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특히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펼치는 전략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특성화 사업이 일상풍요 사업이고요. 일상풍요 사업은 인간 자연 지역의 가치가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라 하면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그런 중간 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시민 일상 풍요 학교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시민 일상 풍요 학교에는 전승된 정읍의 오래된 문화 그리고 가치가 상실이 된 인간성, 자연성, 지향성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 정읍 시민들이 하고 있는 현대 예술, 클래식 됐든 현대 문화 예술 됐든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시민 일상 풍요 학교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민 일상 풍요 학교는 일단 예정은 정청가요특구라고 가보셨습니까? 혹시 정청가요특구? 지금 좀 횡하죠. 이게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또 여러 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마련이 된 건데요. 이게 돈으로만 치면 한 350억, 60억 정도가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대구에서 오셨던 분인데 대구 교육박물관을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를 보고 나서 하신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감방 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 분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쉽게 잡고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청가요특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런 돈과 이런 시간이 걸릴 일은 만무하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흉내 내기식 그리고 또 반대에 부딪히면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추진했다가 쉬었다가 추진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거의 대표적인 지역의 사업입니다. 이 안에다가 시민 일상 풍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즘 뭐 한류, K-팝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악을 이용을 한 뭐 범례를 온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즐기는 그 풍요를 교류 관계 인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풍요 학교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곳이 정읍이다 라는 그런 사업을 담아서 그 일상 풍요를 특성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 문화도시를 하겠다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어디서 할 것이냐는 이 부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만들어져 있고 문화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진 주민센터의 어떤 일종일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면은 여기도 바로 뒤에 가면은 또 연지동 주민센터에 가면은 체육시설도 돼 있고 공간도 있고 또 문화 교실도 열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샘으로 저희들이 치환을 했고요. 말을 그리고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저런 분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조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읍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 정읍천은 강점기 이후에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직강화 반듯하게 만든 것이고요. 원래는 그 까치샘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정읍에 이렇게 실개천이 여러 개의 실개천이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전부터 오래된 문화라고 하면 그 실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됐고 그 공동체들이 추구를 하는 갖가지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놀이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실전적인 놀이가 뭐 대한민국에 3천 몇 개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놀이들이 정읍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문화라고 치면은 이 문화들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담아서 문화도시의 중심 사업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문화들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발현을 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문화도시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가장 그 후보지는 천정읍천에 이제 어린이 축구장 그 앞이 조금 넓지 않습니까? 그곳을 그 주요 스포츠로 삼아서 거기에서 축제적 대동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그것들을 일상 문화로 정읍에 전체적으로 다시 퍼지는 그리고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중에서 정읍의 브랜드로 제 자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5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가 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최대 200억의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예비도시까지 합해서 2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전에 1년 동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올해 이제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예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5개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8개의 과제, 3가지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누가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그 추진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민간 정부, 관과는 다른 미래 정부죠. 2019년도에는 문화도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래 정부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125인 정문화도시 포럼을 했고 수다를 펼쳤고 그렇게 해서 민간 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실험적 자료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꽤 구축이 됐죠. 실행위원회도 만들고 역량도 강화하는 사업도 하고 설명회도 하시고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초청을 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든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저희들이 표현을 하기는 구체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팀이 볼 때는 아직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여기 써있는 전문가 시끄러워서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샘포 문화도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한 가지 숨은 뜻은 샘포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되겠죠.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론하고 관련 조례도 고치고 문화재단도 뭐 내년부터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 저런 분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고요. 추진 체계의 구성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에 두고 있는 그 동학의 가장 큰 핵심 단어가 인내천인데 이것을 정업으로 치환해서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지만 인내천은 정업 사람이 곧 도시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정업 사람이 곧 도시의 주인인데 정업 사람이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 거버넌스가 문화도시를 만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인내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게 이제 우물과 해시태그거든요. 오래된 정업의 자산. 우리만 공동체였었지.
전업 사람들만 공동체였었죠. 이것이 SNS 상에서 통용해주는 공통어, 확장어, 해시태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공동체였다가 모두가 공동체가 되는 해시태그로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정업은 동학농민 혁명이 미완의 꿈, 실패한 것처럼 실패한 꿈이었다라고 하면 해시태그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즐거운 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물정부와 미완의 꿈에서 요구되는 것은 변화가 요구되었는데 해시태그로 연결되는 이 즐거운 꿈을 꾸는 그 사회는 즐거운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게 인내정 포럼을 통해서 전업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중점이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방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 책임입니다. 추진 책임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대장이죠. 어떻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는 시민 의결 기관이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맡아서 지원을 하는 문화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전문가, 자문정보, 행정협의체, 공공기관 협의체, 정문화원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인내정 포럼, 여기에서 정읍시 문화 도시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시민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문화도시,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에서 따온 문화민주주의를 표방을 하는 포럼을 가지고서 권역 포럼인 직광조를 운영하고 서로 연동을 하는 그런 체계죠. 그리고 그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각자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워킹그룹, 이것을 샘튜미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샘지기, 문화생을 지키는 샘지기로 명명을 했고요. 만들어서 실천하고 또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평가와 공유를 거치면서 활류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장단점을 따져봐서 진행팀에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이 연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추진체의 역할입니다. 자문단은 방향 및 계획, 검토,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내정 포럼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민주주의 포럼의 역할, 그 다음에 집강수의 역할. 집강수라는 동학농민 혁명 당시에 거버넌스에서 시민 의결한 그런 구조로서 최고 결정 기관이었었죠. 그것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직접 실행해 가는 시민 활동가 그룹, 샘튜미 워킹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활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샘지기, 추진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 기반 마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샘포울 문화도시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시민진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을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바꿨죠. 조금 더 권한을 조금 세게 바꾼 겁니다. 그게 이제 9월 14일에 일부가 개정이 된 것이고, 이제 올해 다행히 그 노력한 부분을 평가를 받아서 예비 문화도시가 되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 준비 사항들이죠. 정읍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 조례, 청년 지원 조례,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행제도들입니다. 사업의 연계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렵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봐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주권 그리고 문화향유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사업들은 각계의 다원화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과의 문화적 결합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 자연 지역의 가치, 상실된 이 가치를 복원시키고 복원시키는데 그런 실현의 절차를 거쳐서 미래상을 협력으로 만드는 미래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거버넌스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개선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이나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록 사업에 대한 그 연계, 거버넌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연계관이 아니거든요. 여기 환경과가 하는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업종은 이제 그 과정은 이 과정이지만 이 부분은 거버넌스, 민간의 기구에서 연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가 아까 있었죠. 각화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제공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화도시 거버넌스와 연결을 해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사업들에 대한 이 8가지 과제에 따른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토론으로서 어디에서? 토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내정 토론에서 연계 협력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워킹그룹이 샘튜미와 매칭하여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선구 문화공유도시 정읍의 사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관리 계획은 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페이퍼상 꼭 필요한 성과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든 정량 정성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것을 기록화해서 이 절차를 다시 밟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성과 관리로서 만들어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로드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자가 있고 여기 해시태그가 있죠. 우물 정해서 해시태그로 샘플 문화 공유도시 정읍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물 정해서 해시태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추진 로드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2021년은 올해지 않습니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특화적 기능 사업을 진행을 하고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연도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평가를 잘 받아서 예비 도시가 되고 나면 진단 그리고 거버넌스도 작동을 하도록 할 것이면 예비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신규 기반이 조성이 되도록 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내년이 곧 문화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다시 평가를 받게 되면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문화도시 연도에는 시민주도의 문화도시가 꼭 될 것이며 문화민주주의 도시고 정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 이 정업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또 다시 만들어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업의 문화도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서 처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정문화도시의 근간이 되는 그 방향은, 그리고 또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은 문화민주주의가
곧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했죠. 그 평등을 꿈꿨던 그 꿈이 동학농민혁명의 꿈이 곧 정의의 꿈이었을 겁니다. 평등 자체를 실현을 하려고 했었던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문화공유 도시를 통해서 그 평등과 그 꿈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전 문화도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11월 18일 날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할 것이고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중심에는 전 시민이 있을 것이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뭐 1시간 훨씬 넘게 하다 보니까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없었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문화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또 직접 또 참여를 하시다 보면 재미도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째 회의